오늘 제목은 아무래도 연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더군다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경제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게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새해 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올 한 해,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방향을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 속에서 필요하겠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제목으로 제가 이제 대한민국 경제학자들은 죽었다 혹은 죽었나 이런 이제 부제목을 달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 경제도 사실은 아주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것만 좀 정리를 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안 되면은 대한민국 경제만 먼저 오늘 다루고, 다음 편에 200회 때 미국과 중국 경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급하게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해달라고 하시겠지만은 PD가 또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길면 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봐가지고 이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SBS의 기사로 이렇게 포스팅이 됐던데, 제목이 이랬었어요. 2024년 한국 경제, 지난해 한국 경제지요. 왜 이렇게까지 힘들었나 하는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보고선요, 이제 거기 이제 질문 답변식으로 Q&A식으로 이렇게 기사를 구성을 했어요. 근데 뭐 전체 기사는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시면 들여다보시고 찾아서, 저는 이제 앞부분 딱 보고서는 참 진짜 기자들이 이렇게 문제인식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런 것보다도 기자들의 문제인식이야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는. 근데 지난해 경제가요, 여러분 일단 성장률로 우리가 경제를 평가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류 경제학자들이 경제를 평가할 때 성장률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난해 성장률을 우리가 12월 달에 그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치적인 참사가 있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대의 성장률을 지금도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나 정부나 많은 기관들이 그 전망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대. 뭐 2.2%가 마지막으로 되게 전망치로 발표됐던 것들이잖아요. KDI라든가 이런 데 등등에서요. 근데 그 전년도요. 그 앞에 년도 2023년도 2023년도는 1.4%였었어요. 작년이 그러니까 성장률이 2023년도보다 높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힘들었나 할 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2002년 전은 잘 뭐 벌써 다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2023년하고 2024년하고 어느 게 더 힘들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자들이 언론에서 이렇게 이제 기사를 뽑는다는 얘기는 그 전에보다도 더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제목을 뽑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장률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잖아요. 2023년도에는 1.4%였었습니다. 성장률이요. 그리고 작년은 2.2%까지 지금 그러니까 전망치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2% 정도는 방어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12월 달 충격을 우리가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작년이 재작년보다는 더 낫다고 느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사에 첫 번째 퀘셔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올해 한국 경제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이제 12월 31일자니까는 작년 말에 연말에 나온 기사기 때문에 올해라는 것은 24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해를요. 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고금리, 인플레이션에 따른 내수 부진, 저출생, 고령화 악순환, 인구 구조 문제 구조적인, 트럼프 2기, 미국발 불확실성 증대, 비상계엄 탄핵 상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고금리는요, 우리가 연준이 아니 저기 한국은행이요, 금리를 금리를 3.5%까지 21년 8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23년도 아니죠.
23년도 1월달까지 3.5%까지 인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쭉 3.5% 가다가 지난해 들어와 가지고 지난해부터 그러니까는 이 금리를 연속으로 내렸잖아요. 10월달, 11월달에 연속 금리를 인하해 가지고 지금 3.0% 수준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하고 23년도 봤을 때 언제가 평균적으로 더 고금리입니까? 23년도잖아요. 23년도가 고금리고 24년도는 그래도 4분기에 들어서 가지고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이 재작년보다 더 고금리가 아니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인플레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율도 21년 4월 달부터 우리가 목표치를 벗어나 가지고 인플레율이 쭉 올라갔지만은 24년도에는 꺾이기 시작했던 해였었잖아요. 오히려요. 예? 물론 절대적인 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힘든 건 있지만은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는 23년이 더 심했어요. 인플레율 자체로는요. 근데 뭐 새삼스럽게 고금리 및 인플레율에 따른 내수 부진의 영향. 이게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이 왜 내수 부진이 더 심했냐 이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원인으로서 고금리 인플레율 잘못 짚은 거라 이거죠. 고금리하고 인플레율 때문에 내수가 부진했다고요? 그러면 23년도가 사실은 더 높았기 때문에 성장률도 낮았잖아요. 저출생 고령화. 이게 어제 오늘 얘기입니까? 그리고 뭐 오히려 작년에는 출생률이 약간 올랐다며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트럼프 불확실성.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 두 번째 주에 결정 났잖아요. 예? 그 전에 그러니까 트럼프 뭐 불확실성이니까는 트럼프가 뭐 당선된다는 뭐 100% 확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었고 비상계엄 탄핵 사태 11월 3일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해보다 23년도보다 24년도에 어려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체감하는 것일 텐데 근데 그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 이거죠. 원인을 툭하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출연자들도 그렇고 앵커들도 그렇고 맨날 단골 메뉴로 하는 게 고금리, 인플레율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영업자 힘들고 뭐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냐 거기다 최저임금 이건 단골 메뉴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최저임금 인상률도 박근혜 때가 더 높았어요. 연평균으로요. 문재인 때보다. 그러니까 문재인 때는 최저임금 제대로 인상도 못하고 두들겨 맞고선 그걸 포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거 여러분들 계산 소위 말해서 그거 뭡니까 산수만 할 줄 알면은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들어가게 되면은 최저임금이 있으니까는 그 인상률 계산하는 거는 복리로 계산하면 연평균으로 복리를 계산하면요 박근혜 때가 더 높았어요. 그거 다 간단한 거야. 근데 지금 다 이거 문재인 저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고 하여간 어쨌든 간에 머리가 고금리 인플레율 그다음에 뭐 하여간 최저임금 높은 이런 게 단골 메뉴로 앵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언론에서 맨날 그 경제 안 좋은 걸 설명할 때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는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더 심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뭐가 있냐면요. 주목할 건 뭐가 있냐면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이대로 가게 되면은 10년 늦어도 10년 안에는 지옥이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의 50% 이상은 소득이 후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요. 네?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통계청에서 지역별 GDP를 그러니까 우리가 RGDP라고 하죠. 이걸 발표했는데 이걸 제가 쭉 이제 이렇게 관심 있게 가지고 두드려 봤는데 2021년 대비 2023년이요. 2021년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고 2024년은 아직 집계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요. 요 2년간에요. 실질 GDP 그러니까 소위 말해 성장률이죠. 우리가 평상시 얘기하는 성장률입니다. 2년 기간 동안에 연평균 성장률이 2.1% 증가했습니다. GDP가 2.1%요. 그런데 그 이 GDP라는 것은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한 나라의 소득의 증가율입니다. 네, 소득의 증가율 혹은 뭐 생산의 증가율, 새로운 가치 생산의 증가율 하든 간에 새로운 소득의 증가율입니다. 근데 이 소득은 우리가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잖아요.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은요. 근데 우리한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개인 소득들이죠. 기업 소득이 아니라 법인 소득이, 기업이 법인에게 그러니까 귀속되는 소득이라든가 정부 소득이 아니라요. 그 GDP가 그렇게 세 개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제 개인 소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통계청의 이제 지역 통계에서요. 그걸 이제 실질 가치로 이게 물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물가가 높으면 오히려 더 소득은 증가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성장률은 실질 증가율로 우리가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요. 자, 개인 소득의 변동이요. 뭐냐면 마이너스 1.14%예요. 성장률이 2%가 넘었는데 개인들의 소득은 마이너스 1.1%라 이거예요. 네? 우리가 되게 성장률이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다 균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지는 않지만은 대부분은 그러니까 소득의 증가를 경험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상식이에요. 그런데 2.1% 증가하는 동안에 개인들 소득은 1.14%가 감소했다 이거예요. 연평균이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이면은 2.3%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이 지역별로 보게 되면요. 개인 소득 변동의 이제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금액으로 보게 되면 만 원인데 단위가 만 원인데 전국 평균이 26만 4천 원이 줄어들었어요. 2년 동안에. 개인 소득이요. 이것도 평균입니다. 평균이 대개가 보게 되면 개인들을 쭉 이렇게 줄로 세울 때 한 상위 30% 정도 수준에 있는 수준에 걸립니다. 평균은. 그러니까 50%가 아닙니다. 중간값하고 평균하고는 다른 개념이니까요. 전국 평균이 26만 4천 원이 감소했더라고요. 2년 동안에. 네? 2년 동안에요. 뭐 서울도 감소했어요. 오른 데는 전남, 울산, 전북만 올랐더라고요. 나머지 다 줄었어요. 세종이 굉장히 크게 감소했고요.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경제 성장률이 2%대였었는데 개인들의 소득은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성장률을 지금 정부에서 한 1.8% 지금 뭐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상하고 있는데 성장률이 2%대 초였었는데 개인 소득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그동안에 말했던 것처럼 가계가 쓸 돈이 없다는 게 통계적 수치로 확인되어진 거예요. 확인되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난 2년간 가구들의 자산, 소득 말고 또 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산도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순자산이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자산도 보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자산은 22년 3월 대비 24년 3월에 이 기간 동안에 2년간입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 전국 평균은 708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실질 가치로 안 하고 그냥 명목 가치로 한 겁니다. 708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드는 인천은 8,627만 원이나 줄어들었어요. 대부분 뭐 부동산 자산의 조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등등이죠. 예? 오른 데는 충북 같은 경우는 5,433만 원이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으로 708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소득도 줄고 자산도 줄었으니까 순자산도 줄어들었으니까는 가구는 우울하죠. 개인들은 우울하죠. 지난 2년 동안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야. 돈이 지갑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느낌이. 소득은 실질적으로 지갑에서 지갑의 두께가 얇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고, 자산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줄어드니까 그것도 우울하지요. 그렇죠? 자,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경제학자들은 죽었다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률이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는 0%에 진입할 거라 했잖아요. 5년 이대로 가게 되면은 이대로 이걸 방치하게 되면은 5년 안에 5년 넘으면 이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0%대 1%까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개인의 50% 이상은 소득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사실 소득도 안 증가하는데 우리가 소득도 안 증가하는데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건 제가 늘 얘기했듯이요. 우리는 자본주의 뭐 이데올로기 이런 이념적인 얘기를 하지 맙시다. 자본주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장점과 단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단점은 뭡니까? 굉장히 불평등을 만드는 제도예요. 불평등을.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냐면 장점이 뭐냐면은 경제를 성장, 즉 뭐냐면 소득의 증가를 그러니까는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 가장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그러니까 우수한 제도라 이렇게 우리가 갖는 믿음이지요. 근데 소득의 증가가 더 이상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득이 안 증가하면 그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면서 불평등은 갈수록 더 심화시켜. 근데 왜 우리가 그 제도를 그러니까 뭐 신주단지처럼 떠받들어야 되냐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소득 증가율이 멈추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제시하고 있냐 이거예요. 경제학자들은 이거 대안 제시 못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뭘 위해서 공부하고 뭘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냥 뭐 지식을 위한 지식이죠. 네?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학생들 평가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지식 노름이죠. 그건 죽은 경제학이죠. 학문은 더구나 사회과학은 그 사회의 진보에 기여를 해야죠.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바닥을 기고 있고 심지어 마이너스로 지금 지하로 지금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이건 뭐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피하고 사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인정을 해야 돼요. 그냥 그러면서 뭐냐면 그냥 미국에서 공부한 책 가지고 그것만 계속 떠들어대면은 뭐예요? 그다음에 뭐냐 정치 탓하면 뭐 할 거냐고요. 국민은 갈수록 지금 그러니까는 비참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경제학자들은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쓴 거예요. 이건 제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단 말이에요. 소득과 자산이 지난 2년 동안에 계속 줄어들었더라 이거예요. 문제는 성장률이 2%대였었는데 이거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럼 1%대에서는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